옛날 아주 먼 옛날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지고 맑은 강물이 굽이굽이 휘돌아 나가는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은 찾기 어렵다는 말이 돌 정도로 외진 곳이었으나 사계절 내내 강가에 피어나는 물 한 개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에 기대어 물고기를 잡고 산비탈을 일구어 곡식을 심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물 흐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집집마다 스며들어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 강물 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어서 듣는 이의 마음을 괜스레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곱고 심성이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화의 피부는 강물에 씻은 듯 맑고 투명했으며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깊고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녀가 이른 아침 물동이를 이고 나루터로 나올 때면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연하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이웃의 어려운 일이라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효녀이자 마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나 바느질 솜씨 또한 일품이라 마을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연화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마을 어기 낡은 초가집에는 민우라는 이름의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으나 민우의 기계만큼은 누구보다 높고 대쪽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아 생계를 이었지만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글 읽는 소리는 강물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의 밤을 은은하게 채웠고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포부와 함께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하와 민우는 어린 시절부터 한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서로에게 남다른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개구쟁이 시절 강가에서 조약돌을 던지며 놀던 추억부터 수줍은 사춘기 시절 우물가에서 서로의 눈길을 피하며 얼굴을 붉히던 기억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켜켜이 쌓인 시간만큼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빨래터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할 때면 어느새 민우가 나타나 묵묵히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어다 주곤 했습니다. 또 민우가 밤늦도록 공부하다 지칠 때면 연화는 정성스럽게 끓인 차와 주먹밥을 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진하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강가의 갈대들이 서걱거릴 무렵, 민우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산골 마을에 머물러 있어서는 가문을 일으킬 수도, 사랑하는 연하와 떳떳하게 혼인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한양으로 떠나 과거를 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기약 없는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며칠 밤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연화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를 두고 떠나는 미안함과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굳은 의지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연화를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일렁이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가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춤을 추었고 강물 소리는 평소보다 더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야, 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내 뜻을 펼쳐보고 싶다.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고 꼭 장원급제하여 너를 데리러 오겠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연화의 눈에는 금세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흐느끼는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약속했습니다. 딱 3년이다. 3년 뒤 오늘처럼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밤에 바로 이곳 나루터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주겠니?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은 두렵고 막막했지만 민우의 꿈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는 10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뜻하신 바를 이루고 돌아오세요.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이별의 날이 밝아왔을 때 마을은 새벽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의 이별을 안타까워하여 눈물을 흘리는 듯 잎사귀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보찜 하나를 메고 나루터에 섰고 연화는 밤새 정성껏 지은 소뭇과 버선을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양은 이곳보다 춥다고 들었습니다. 공부하실 때 춥지 않게 꼭 챙겨 입으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민우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우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네 생각을 하겠다. 3년 뒤 우리는 웃으면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루터에는 강을 건너줄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고 야속하게도 출발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배에 올랐고 배는 천천히 강물을 가르며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연화는 배가 점 하나가 되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안개에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모습과 약속의 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과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야 할 긴 시간뿐이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연화의 일상은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고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배를 짜서 생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고 문득 밀려오는 그리움에 일손을 놓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다가도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밥을 짓다가도 아궁이 불빛 속에서 민우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민우 그 친구가 워낙 똑똑하니 금방 출세해서 돌아올 거야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하루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산천은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마당에 서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도련님은 어디 계실까? 밥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그녀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습니다. 민우가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한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추운 겨울바람도 한여름의 모진 장마도 막을 수 없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풀리며 강가에 다시 버드나무 싹이 돋아날 때 연화의 그리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봄꽃이 만발하여 온 세상이 화사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민우와 함께 걷던 꽃길이 생각나 더욱 시려왔습니다. 이웃 마을 처녀들이 짝을 지어 꽃놀이를 갈 때도 연화는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민우에게 줄 옷을 짓거나 술을 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수놓는 원앙한 쌍은 언젠가 다시 만날 두 사람의 모습을 꿈꾸는 듯 다정해 보였지만 바늘을 찌르는 연화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수놓은 베갯잇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며 민우가 돌아오는 날 꺼내어 보여줄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한 상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한양에서 온 보부상이 들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혹시나 민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한달음에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부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양에서 김민우라는 선비를 보지 못하셨나요? 이 마을 출신으로 과거 공부를 하러 간 분입니다. 보부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양 바닥에 선비가 한둘이여 내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 없소이다.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다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애써 자위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 중 1년이 지나고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홍기가 꽉 찬 딸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연화야, 민우 그 아이 소식도 없고 이제 너도 제 짝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옆마을 최참봉댁에서 며느리감으로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더라.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권유에도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우 도련님과 약속했습니다. 3년 뒤에 꼭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누울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의 걱정이 죄송스러웠지만 마음속에 품은 정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민우에 대한 이야기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민우의 안부를 묻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일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민우가 살던 빈집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흉가처럼 변해갔고 그가 글을 읽던 방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연화는 가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민우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마루를 닦아놓곤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을 가꾸는 것이 부질없어 보일지라도 연화에게는 그것이 민우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방을 보며 민우가 앉아있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고 그 온기를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연화가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소녀 티를 벗고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 연화의 모습은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의 발길조차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하는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강물만을 친구 삼아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그녀의 슬픔을 바다로 실어 날랐습니다. 강물아, 강물아, 한양까지 흘러가거든 내 마음 좀 전해주렴. 여기서 변치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연화의 독백은 강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 건너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사무치는 그리움의 환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울리면 마치 민우가 연화야 하고 부르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차가운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할 뿐 기다리는 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기다림이란 희망을 먹고 사는 나무라지만 때로는 그 희망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고통마저도 사랑의 일부라 여기며 묵묵히 견뎌내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약속한 3년의 절반이 훌쩍 지났을 무렵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유한 상인이자 객주인 최 부자가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별장을 짓고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는 거만한 인물로 여색을 밝히기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가 마을에 나타나면서 평화롭던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며 인심을 얻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늘 어딘가를 탐색하듯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탐욕스러운 눈길이 마침내 나루터에서 빨래하던 연화에게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연화를 처음 본 날, 그는 자신이 보았던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도 감출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과 우수에 젖은 눈동자가 최 부자의 소유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수행원에게 연화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녀가 가난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정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는 정인이라. 3년이 지나도록 소식 없는 놈을 기다린다. 참으로 미련하고도 탐나는 여인네로다. 내 기필코 저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연화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아직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도 어김없이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무심하게 흐르고 약속한 3년의 기한은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어 민우가 떠나던 날처럼 갈대숲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민우와 약속했던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민우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다려다오. 연화야. 귓가에 맴도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에 섞여 불어오는 흉흉한 기운이 왠지 모르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기다림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강물만이 그 답을 알고 있는 듯 말없이 깊고 푸른 물결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모르고 돌아 어느새 민우가 떠난 지 2해가 지나고 3번째 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천은 어김없이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로 화사하게 물들었지만 연화의 집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근심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환이 깊어진 연화의 어머니는 기침 소리가 잦아들 날이 없었고 약값과 생계를 꾸리는 일은 오롯이 연화의 가녀린 어깨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는 밤새 짠 배를 장터에 내다 팔고 산나물을 캐며 억척스럽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가을, 보름달이 뜨는 밤에 돌아오겠다는 민우와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거상인 최 부자는 본격적으로 이 산골 마을의 탐욕의 손길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기름진 논밭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은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빚의 굴레를 씌우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가마를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최 부자의 위세에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런 최 부자의 눈에 가시처럼 걸리면서도 동시에 욕망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나루터 옆 오두막에 사는 연화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의 재력과 위세에 굴복하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으며 그녀를 반드시 꺾어 자신의 첩실로 삼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최 부자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비단과 쌀가마니를 바리바리 싸들고 연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마당이 최 부자가 가져온 선물들로 가득 차자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캔마루에 걸터 앉아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노파, 자네 딸이 저리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텐가. 내 이번에 자네 빚을 탕감해주고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줄 터이니 연화를 내게 주게나. 그것은 청혼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으며 딸의 정인이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알렸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산에서 나무를 캐 돌아오던 연화가 마당에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쌓인 비단과 쌀을 보자마자 단호한 표정으로 최 부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님, 이것들을 당장 거두어 가십시오. 저희는 비록 가난하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으며 제 마음은 이미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연화의 서슬 퍼런 눈빛에 최 부자는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정해진 곳이라니 3년이나 소식 없는 그 가난한 선비놈을 말하는 게냐 택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놈을 기다리다니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최 부자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소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과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한양간 김민우가 글공부는 뒷전이고 술과 여자에 빠져 폐인이 되었다더라. 아니다. 어느 대감댁 대릴사위로 들어가 떵떵거리고 산다더라 하는 식의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지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사실인 양 마을 사람들의 귀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물을 기르러 나타나면 갑자기 말을 멈추고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해서 어쩌나. 저리 곱게 생겨서 청상과부 신세가 되게 생겼으니. 그러게 말이야.
한양 소식이 뻔하지. 출세해서 조강지쳐 버리는 놈들이 한둘인가. 사람들은 연화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속닥거렸지만 예민해진 연화의 귀에는 그 모든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 물동이를 채웠지만 찰랑거리는 물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동그란 파문을 일으키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낯선 장사치 하나가 마을 주막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양에서 왔노라며 김민우라는 선비를 직접 보았다고 거짓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그 김진사 댁 잔치에 고기를 데려 갔었는데 신랑 얼굴이 아주 훤칠하더이다. 이 마을 출신이라 들었는데 정승댁 딸과 혼인하여 아주 깨가 쏟아집디다.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연화를 동정했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우가 변심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도 이 소문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멈이 찾아와 혀를 차며 전해준 이야기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연화야, 이제 그만 마음 접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니? 최 부자 댁으로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약 한 첩 제대로 써볼 수 있지 않겠니? 병마와 가난에 지친 어머니의 약한 모습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도련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굳건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쪽잠에 들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민우는 멀어지는 배를 타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여인과 팔짱을 끼고 연화를 외면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병이 드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를 잊으신 걸까? 꼬리를 무는 불길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연화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더욱 집요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그는 연화네 집이 소작하고 있는 밭의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당장 밭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놓게 했습니다. 당장 농사지을 땅을 잃게 된 연화의 집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하인을 보내 회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면 반문서는 물론이고 기와집 한 채를 내주겠다. 그것은 생존을 담보로 한 잔인한 거래였습니다. 연화는 굶주림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꼈지만 알아놓은 어머니에게 미음 한 그릇 끓여드리기 힘든 현실 앞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최 부자가 직접 연화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빗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서서 연화를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네가 기다리는 그놈은 오지 않는다. 내 한양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이미 퇴짜리를 쓴 지 오래라더구나. 최 부자는 이제 민우가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역병이 돌 때 객사하여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 수절하고 있는 것이냐. 그의 말은 마치 독사처럼
연화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대감님 말씀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대문을 걸어 잠갔지만 빗소리에 섞인 최 부자의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곡기를 끊었습니다. 민우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민우가 준 댕기를 꺼내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붉은 댕기에는 아직도 민우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살아만 계셔주세요. 다른 분과 혼인하셨어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계셔주세요. 연화는 민우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변심했다는 소문이 사실이기를 바랄 정도로 민우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연화를 옹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들 최 부자의 돈이나 위세에 눌려 있거나 그가 퍼뜨린 소문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주머니조차 연화에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연화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최 부자가 성격은 좀 그래도 재물은 많으니 고생은 안 할 게다. 네 어미를 봐서라도 고집을 꺾으렴. 걱정을 가장한 회유의 말들은 연화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 혼자서 거대한 파도에 맞서고 있는 듯한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연화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의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고 강가에는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뽀쑥해진 얼굴로 나루터에 나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그녀는 최 부자의 협박도 마을 사람들의 조롱도 어머니의 눈물도 뒤로 한 채 오직 그날의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약속의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민우가 정말로 살아서 돌아온다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며댄 거짓말이 들통나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복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루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 선비놈이 나타나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그리고 그날 밤 연화를 억지로라도 가마의 태원의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최 부자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기다리는 그 약속의 밤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밤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늦은 밤까지 등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촛농이 눈물처럼 흘러내려 굳어가는 동안 그녀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져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고 문풍지는 바람에 떨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무릎이 저려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민우의 무사 귀환만을 염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부서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의 늙은 뱃사공이 가끔 연화에게 안쓰러운 눈길을 보낼 뿐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뱃사공은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면 그만인데 사람의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는구나. 그의 탄식 섞인 말은 강바람에 흩어졌지만 연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현실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기억 속 민우의 목소리만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의 날까지는 불과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연화와 최부자 그리고 마을 전체가 숨죽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연화의 시간은 현실의 궤도를 벗어나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사위가 어둑해 보였고 밤에는 달이 없어도 강물 위로 희미한 빛 무리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다가도 솥단지 안에서 보글거리는 물소리를 민우의 웃음소리로 착각해 화들짝 놀라거나 배틀에 앉아 북을 놀리다가도 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맨발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보이는 것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는 마른 바람과 무심히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간절하면 영혼이 몸보다 먼저 마중을 나간다더니 연화의 상태가 딱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하게 들어갔지만 눈동자만은 도깨비 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화가 기다림에 지쳐 실성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연화가 강가에서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아무래도 상사병이 깊어 도깨비에게 홀린 게야. 자는 멀쩡하던 처녀가 남자 하나 때문에 저리 망가지다니. 약속이 뭐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람들의 동정 섞인 수군거림은 연화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 오직 민우가 올 때 들려올 백고동 소리와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그녀가 기다리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자신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강가에 나가 서성이던 연화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루터 근처 오두막에서 평생을 혼자 살며 강을 지켜온 공노인이었습니다. 공노인은 등 굽은 소나무처럼 허리가 휘고 얼굴에는 세월의 나이테가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물 속을 꿰뚫어 보듯 깊고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 밤이슬이 차다. 그만 들어가거라. 강물은 밤에 보면 사람의 혼을 쏙 빼가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연화에 대한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공노인임을 확인하고 다시 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춥지 않습니다. 그저 도련님이 오시는 길을 봐두려는 것뿐입니다. 안개가 짙어 혹여나 길을 잃으시면 어쩝니까? 공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놈은 독과 같아서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사람의 피를 말리고 눈을 멀게 하는 법이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강물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미련이다. 노인의 말은 전곡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어 잊을 것은 잊고 보낼 것은 보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다가는 너마저 저 강물이 삼켜버릴 게야. 라며 뼈 있는 충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공노인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도련님은 꼭 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저 달이 차오르면 반드시 오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보며 공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 지독한 어비로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 즐기니 하늘인들 어찌하겠는가.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짐을 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가에는 다시 연화 혼자 남겨졌고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그녀의 흐느낌을 덮어주었습니다. 약속의 날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최 부자의 행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유나 협박으로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집으로 화려한 비단 옷과 패물함, 그리고 혼례에 쓰이는 사주단자를 하인편에 보냈습니다. 말이 좋아 예물이지. 그것은 연화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겠다는 일방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귀한 물건들이다. 보름날 밤 대감마님께서 직접 가마를 보내실 테니 곱게 단장하고 기다리거라. 만약 그때도 거절하면 이 집안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의 어머니는 마당에 놓인 예물들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 딸을 첩으로 달라니. 양반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머니는 억울함에 통곡했지만 힘없는 과부의 몸으로 당대 최고의 세도가인 최 부자를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어이 연화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연화야, 제발 고집 좀 꺾어라. 네가 안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민우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니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어머니의 절규는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죽었다 해도 저는 다른 사내의 품에는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틀만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연화는 마당에 놓인 최 부자의 예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단 옷에서 나는 윤기 흐르는 광택이 오히려 뱀의 비늘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하인들이 밟고 간 마당을 썩썩 쓸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치우듯이 최 부자의 흔적을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3년 전 민우를 보낼 때 입었던 낡은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꺼냈습니다. 비록 색은 바래고 낡았지만 그 옷에는 민우와의 추억과 맑은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옷을 입고 도련님을 맞을 것이다. 비단 옷 1000벌을 준다 해도 이 옷 한 벌과 바꿀 수 없다. 마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부자가 보름날 밤에 연화를 데려가겠다고 공언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해가 지면 일찍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연화의 오두막만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 고립감은 연화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민우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약속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내일이면 꽉 찰 달이 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목욕 재개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쑥을 달인 물로 몸을 씻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지난 3년의 묵은 때와 근심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며 흐트러진 마음이 다잡아졌습니다. 내일이면 만난다. 3년을 기다린 그분을 내일이면 만날 수 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며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패숙했지만 눈빛만은 신부처럼 수줍고도 설레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정성스럽게 다듬은 낡은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품이 조금 넉넉해진 것을 보니 그동안 살이 많이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우가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연하야, 너는 웃는 게 제일 곱다.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연하는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들이닥친 불안감에 의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만약에 오시지 않으면 불쑥 솟아오른 불길한 생각에 연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련님은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야. 그녀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불안을 태워버리려 애썼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별장에서는 은밀하고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일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고 연하가 나루터로 나오면 그때 덮친다. 얌전히 따라오면 좋겠지만 반항하면 강제로라도 가마에 태워라. 그리고 혹시라도 낯선 사내놈이 얼씬거리면 그 자리에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라. 최 부자는 술잔을 기울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내일 밤이 지나면 연화가 자신의 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하의 약속이나 기다림 따위는 하찮은 짓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연하의 방. 그녀는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3년, 1915, 1. 길고도 지루했던 기다림의 끝이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치 민우의 얼굴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님, 부디 내일 밤 도련님이 오시는 길을 밝게 비춰주세요. 어둠 속의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연하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쏴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급히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 같아 연하는 몇 번이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자 그녀가 곱게 개어놓은 민우의 새 옷과 버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틈틈이 짓고 뜯고 다시 지으며 정성을 쏟은 옷이었습니다. 내일 민우가 오면 이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이는 것. 그것이 연하가 바라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다는 시간. 연하는 품속에 작은 은장도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것으로 여인의 정절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연하는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오시면 이 칼은 필요 없게 되겠지. 하지만 만약 최 부자가 나를 억지로 범하려 한다면 혀를 깨물거나 이 칼로 내 목숨을 끊으리라.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불사하겠다는 서슬퍼런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곧 민우였고 민우가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개는 여느 때보다 짙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강물 소리는 더욱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피난 송이 연꽃처럼 그녀는 위태롭지만 고귀한 자태로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그 강가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연화의 기다림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연화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드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죄송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도련님이 오시면 어머니 병도 고쳐주실 거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연화는 속으로 다짐하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 하루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민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연하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찌감치 나루터가 보이는 뱃마루에 앉아 강 쪽을 주시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더디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햇살이 마당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때마다 연화의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달이 뜰 것입니다. 3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꼬리를 감추자 기다렸다는 듯 어둠이 밀려와 마을을 덮었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도 잦아들고 사방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에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연화가 갈 길을 밝혀주려는 듯 달빛은 유난히 희고 밝았습니다. 그 빛은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려 은비늘처럼 반짝였고 밤안개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달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낡은 무명옷은 달빛을 받아 소박하지만 기품 있게 빛났고 쪽진 머리에 꽂은 비녀는 단아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신발을 고쳐 신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물기가 배어 있었고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우며 연화는 살인문을 나서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자박자박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숨죽인 기척들이 그들이 깨어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 밤 나루터에서 벌어질 일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루터에 도착한 연화는 3년 전 민우와 헤어졌던 바로 그 버드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늙은 버드나무는 그동안 더 많은 가지를 강물 쪽으로 늘어뜨린 채 말없이 연화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강물은 검푸른 빛을 띠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수면 위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라 건너편 기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강 건너 어둠 속을 응시하며 민우가 타고 올 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쯤 오고 계실까? 저 안개 속 어딘가에서 노를 저어 오고 계실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옷고름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어 흔들리는 다리를 지탱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올라 그림자를 짧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물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강바람의 갈대들이 서걱거리는 소리와 물결이 찰싹거리는 소리뿐. 기다리는 백고동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일 거야. 한양에서 오는 길이니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위해 준비한 새 옷을 품에 꼭 안으며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요란한 횃불빛과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했던 강가의 정적을 깨뜨리며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 부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렸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대나처럼 환해진 불빛 아래 연화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연화야, 밤이 깊었다. 네가 기다리는 그놈은 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보아라. 강물 위에 배 그림자라도 보이느냐.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날이 새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오늘 밤이 다 가기 전까지입니다. 대감님은 어찌 남의 약속을 방해하려 하십니까? 물러가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 독한 것. 네가 아무리 버텨봐야 소용없다. 저 다리 기울면 내 너를 가마에 태워갈 것이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술상을 받게 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연화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연화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과 횃불빛을 받은 은장도의 날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하인들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고 최 부자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외쳤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습니다. 제 시신을 가져가실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물러서세요. 그녀의 눈에는 죽음을 불사한 결기가 서려 있었고 손에 쥔 칼날은 이미 목 피부를 살짝 눌러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소문이 나면
관아의 조사를 피할 수 없고 체면도 구겨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뒷짐을 졌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칼을 거두어라. 내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강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달래보려 했지만 연화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최 부자 그리고 하인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대치하는 사이 달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시선은 틈만 나면 강 쪽을 향했지만 야속하게도 강물 위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며 연화의 팔은 힘이 빠져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도련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 저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강물은 무심히 흐를 뿐이었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연화야. 달이 저리 기울었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하지 않는다. 내 놈은 너를 버린 개야. 아니면 죽었거나. 최 부자의 잔인한 말들이 연화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칼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거야. 연화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때 나루터 옆 오두막에서 공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하인들 사이를 가로질러 연화와 최부자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공노인은 연화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혀를 차며 최부자를 향해 일갈했습니다. 대감, 그만하시구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소. 3년을 기다린 여인의 한이 서리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어찌 이리 모질게 굿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었기에 아무리 최부자라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노인장은 빠지시오. 내 인연의 고집을 꺾어 사람 구실하게 만들려는 것이오. 하지만 공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쿵 찍었습니다. 사람 구실은 대감이 먼저 배우셔야겠소. 저 아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시체라도 데려가서 첩으로 삼겠소. 원기가 붙은 집안이 온전할 것 같소. 원기라는 말에 최 부자는 흠칫했습니다. 미신을 굳게 믿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 이야기는 꽤나 꺼림칙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수군거리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달을 한번 쳐다보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연화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약속한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고 민우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굳이 오늘 밤 사단을 내어 불길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민우는 오지 않았고 절망에 빠진 연화는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지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는 침을 탁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얘들아, 철수해라. 두고 보자. 연화 내년이 언제까지 버티나. 그는 하인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횃불이 사라지자 나루터에는
다시 짙은 어둠과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공노인은 연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은장도를 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가, 그놈들은 갔다. 이제 그만 칼을 놓거라. 노인의 따뜻한 손길에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장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 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땅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뼈저린 배신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찌하여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는 강물 소리에 섞여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다른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약속의 밤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강가에 엎드려 울다가 지쳐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밤이슬이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민우가 떠난 그 강물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강가에는 다시 짙은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드러난 연화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검던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어나 비틀거리며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위해 지었던 새 옷을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가세요.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옷은 물을 먹고 천천히 가라앉으며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민우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청춘을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즙츠, 결국 안 왔구나. 그럴 줄 알았지. 연화, 저거. 이제 어쩌나. 최 부자 등살을 어찌 견딜꼬. 사람들의 동정은 잠시뿐. 그들은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남의 불행은 구경거리에 불과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시간은 그날 밤 나루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루터 옆공 노인의 오두막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망부석이 된 듯 강 쪽만 바라보는 그녀를 공노인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화는 말을 잃은 채 나루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울며 불며 사정해서 겨우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틈만 나면 다시 강가로 나왔습니다. 최 부자도 넋이 나간 연화의 모습을 보고는 흥미를 잃었는지 더 이상 혼담을 강요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을 데려다 뭐에 쓰겠느냐며 침을 뱉고는 다른 마을 첩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지고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흐르는 강물과 돌아오지 않는 약속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연화는 하얀 눈을 맞으며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백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미친 누나다라며 돌을 던져도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강물 위로 내리는 눈과 그 눈 속에 어른거리는 민우의 환영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오실 거야. 눈이 그치면 오실 거야.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그녀가 숨쉬는 유일한 이유이자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바다로 갔고 연화의 검은 머리는 팥뿌리처럼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마을의 모습도 변하고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 서 있는 연화의 모습만은 변하지 않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혹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늙어갔습니다.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깊은 슬픔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은 깨졌으나 기다림은 영원히 남은 슬픈 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물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어느덧 강산이 4번이나 바뀌고 연화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꽃다운 처녀는 이제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많이 변하여 초가집들이 헐리고 기와집이 들어섰으며 연화를 알던 옛 노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나루터 옆에 늙은 버드나무와 그 아래를 지키는 연화만이 변하지 않는 화석처럼 그 자리에 남아 흘러가는 세월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강가 할머니라 불리며 마치 전설 속의 인물이나 강을 지키는 정령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연화가 하염없이 민우를 기다리는 것을 보며 속을 태우다 끝내 딸의 혼례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화는 세상과 더욱 담을 쌓고 오로지 강가 오두막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나루터에 나가 강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 달이 뜨면 민우의 이름을 부르며 잠이 드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맑은 정신으로, 때로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민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한양에는 눈이 왔나요? 허공에 던지는 그녀의 물음에는 오직 강바람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대답해 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혀를 찼지만 그녀의 지독한 사랑과 기다림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아침부터 왁자지껄하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양에서 새로운 고을 원님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부터 나루터까지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원님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몰려나왔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원님이 아주 젊고 잘생긴 양반이라더군. 한양 의도가 대감 집안 자제라는데 인물도 훤하고 학식도 깊다네.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지만 연화는 그 소란 속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강가에 앉아 낡은 저고리 고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경사도 민우가 돌아오는 것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원님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펄럭이고 말을 탄 관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세원님을 맞이했습니다. 연화는 시끄러운 소리가 거슬려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40년 전 민우가 떠나던 날 느꼈던 그 묘한 예감과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오는 행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의 덮개가 바람에 살짝 들썩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행렬이 나루터 근처를 지날 때 가마가 멈추고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젊은 사내는 관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볏는 듯 했습니다. 훤칠한 키, 맑고 깊은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입가에 서린 부드러운 미소까지. 그것은 연화가 40년 동안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김민우의 젊은 시절 모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십니까? 그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굽은 허리를 펴려 애쓰며 행렬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민우 도련님, 민우 도련님 저예요. 연화예요.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에 나타난 청년은 영락없는 그녀의 정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파의 난입에 호위하던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거라, 어디서 감히 원님 행차에 뛰어드는 것이냐. 관군의 고함에도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연화를 모르십니까?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란을 들은 젊은 원님이 관군들을 제지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추어라. 노인장께서 무슨 사연이 있으신 듯하니 거칠게 다루지 말라. 원님의 목소리조차 옛날 민우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목소리도 여전하시군요. 그런데 어찌 늙지도 않으셨습니까? 저만 이렇게 흉한 할미가 되어버렸는데. 원님은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잠시 의아함이 스치더니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사신다는 연화라는 분이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에 연화는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연화입니다. 도련님이 3년 뒤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연화입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원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연화의 손을 잡는 대신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김민우가 아닙니다. 저는 김민우 대감의 아들,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순간,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 그녀는 멍하니 원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님 함자가 민우가 맞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 이 마을에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도련님은 저와 혼인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돌아오겠다고. 3년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원님. 진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40년 전 과거에 급제하신 직후 당시 세도가였던 이조 판서댁의 따님과 혼인을 하셨습니다.
바로 제 어머님이십니다. 쿵 하고 연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혼인을 통해 관직에 높이 오르셨고 평생 한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시면 가끔 강가마을에 두고 온 약조를 말씀하시며 괴로워하시곤 했습니다. 진성의 말은 차분했지만 연화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 어따고. 연화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자 진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은 작년 겨울 노안으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마을로 부임하게 되면 혹시라도 살아 계실지 모를 옛 정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40년 전 떠나는 민우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버선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아버님은 이것을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연화는 진성이 내민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 40년 전 자신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지었던 그 버선. 그것은 민우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인의 남편으로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민우가 오지 못한 것이 병에 걸렸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수만 번 상상하며 그를 변호해 왔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고통보다 그가 겪었을 고초가 더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추악했습니다. 그는 그저 출세를 위해 조강지처나 다름없던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배신. 이었구나. 연화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련님이 혹여나 길을 잃으셨을까봐, 추위에 떨고 계실까봐 매일 밤 등불을 켜고 40년을 그녀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사람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죽어서 오지 못했다면 이 기다림은 숭고한 사랑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40년 세월을 썩은 물처럼 악취나는 찌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성은 엎드려 우는 연화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아버님께서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 사죄드리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습니다. 진성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연화의 귀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편안한 노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녀의 청춘은 다 시들어버렸고 그녀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말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뚝 그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대감. 아니, 원님. 연화는 쉰 목소리로 진성을 불렀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도련님. 아니, 당신의 아버님은 제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4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녀는 진성이 준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리신 분의 유품을
제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연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루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그녀를 잡으려 했으나 왠지 모를 위압감에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하와 원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진성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마에 올랐고 화려한 행렬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관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강가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버드나무 아래 멍하니 서서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떨어진 낡은 주머니가 이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사랑의 탑은 배신이라는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강물은 노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하얗게 센 영락없는 노파였습니다. 아이고, 내 청춘, 내 인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우가 그토록 예쁘다 해주었던 고운 피부도 맑은 눈동자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썩어 문드러진 속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너무 믿은 죄, 미련하게 기다린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약속했던 그 밤처럼 달은 둥글고 밝았지만 연화에게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오래된 댕기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떠나던 날 그녀에게 주었던 붉은색이 다 바랜 댕기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없는 손길로 강물을 향해 던졌습니다. 댕기는 바람에 팔랑거리며 나라가 검은 강물 위에 떨어졌고 이내 물살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마지막으로 놓지 못하고 있던 미련의 끈이었습니다. 강물아, 너는 알았겠지.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너는 다 보고 있었으면서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연화는 강물을 원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강물은 대답 없이 찰랑거리는 소리만 내며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행복한 재회도 따뜻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진실과 텅 빈 가슴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매무새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누구를 기다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나루터에 나와 강 건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려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낀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에 놓인 연화의 고무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신발 앞에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물 한 개는 그 어느 때보다 짙게 피어올라 강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어디로 갔는지, 강물에 몸을 던졌는지, 아니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강물 소리가 유난히 더 구슬프게 들려왔다는 소문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민우의 아들도 그 후손들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강가 마을에는 여전히 슬픈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강물을 향해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연화의 넋이라고 믿으며 그녀의 덧없는 기다림과 배신당한 사랑을 위로하기 위해 강가에 술 한 잔을 붓고 지나가곤 합니다. 약속은 깨졌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강물에 녹아들어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재회는 끝내 오지 않았고 강가에 홀로 섰던 그녀의 그림자는 이제 물안개가 되어 오늘 밤도 강가를 서성이고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흐르는 강물에 띄우는 인사. 이야기는 끝을 맺었지만 그 여운은 강물처럼 길게 남아 흐르는 법이지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나루터의 늙은 버드나무 가지가 유난히 파르르니 떨리는 것을 보며 연화가 울고 있다고 수군거렸답니다. 강바람에 섞인 물소리가 마치 여인의 한숨소리 같아 뱃사공들조차 비 오는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댕기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호련히 사라진 연화는 어쩌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기다림과 허망한 진실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껍데기와 세상의 미련을 모두 저 강물에 띄워보내고 그녀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혹은 물안개가 되어 그토록 원하던 강위를 마음껏 노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약속과 기다림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 애달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 있을지 모르는 슬픔이나 묵은 미련을 건드려 깨웠다면 그 또한 저 흐르는 강물에 함께 실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씻어내며 결국에는 넓고 평온한 바다로 흘러가니까요. 이제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강물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기다림에 지친 연화 대신 봄날의 햇살 아래 환하게 웃던 고운 처녀 연화가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기를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이 없이 약속의 얽매임 없이 그저 평안하고 자유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호롱불을 끄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